부산 자갈치 시장. 겨울 바람이 바다를 핥히고 골목을 파고들며 사람들의 뺨을 무자비하게 때리던 어느 날.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도 몸을 움츠린 채 걷던 사람들 사이로 갑작스러운 외침이 울려 퍼졌다. 어이, 저기 사람 쓰러졌네. 순간 시장 한복판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비린내와 어묵 국물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한 노숙자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인도 위에 쓰러져 있었다. 너덜너덜한 코트, 검게 그을린 얼굴, 덥수룩한 수염. 누가 봐도 오래된 길 위의 사람이었다. 그 자리에 마침 지나가던 한 여인. 이정순 67세. 형사로 평생을 일하고 퇴직 후 평범한 장바구니를 든 노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본능은 여전히 예리했다. 어이쿠 큰일이네. 정수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다. 이런 날씨에 이대로 두면 몇 시간도 못 가 얼어 죽는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노숙자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살결 덜덜 떠는 손. 그리고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흉터. 노숙자의 오른손 등. 거기엔 길게 패인 뚜렷한 흉터가 있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41년 전 사라진 남편 최재문의 손에 있던 그것과 똑같았다.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983년 겨울. 정순이 막 26, 갓난아이를 안고 있던 시절. 장사와 육아에 지친 그녀 곁을 묵묵히 지키던 남편. 그리고 어느 날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그 남자. 그 뒤로 그는 흔적도 없었다. 실종신고 전국 수소문 전단지. 10년, 20년, 30년. 사람들은 말했었다. 그 남자 딴 여자 생긴 거 아냐? 죽은 거지 뭐. 그냥 포기해. 하지만 그녀는 절대로 그 흉터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건 부엌에서 김치 썰다 베인 상처였다. 재문은 그날 밤 병원 가는 것도 거부하고 꿰매지도 못한 채 스스로 감았었다. 그 자리에 남은 깊은 패인 자국. 지금 이 남자의 손등에 있는 그것과 완전히 같았다. 설마 아니야 설마.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노숙자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세월에 찌든 주름, 얼룩진 피부. 젊은 날의 인상은 거의 사라졌지만 눈가에 처짐 굳은 턱선, 그리고 입술 끝의 모양새. 그건 분명 기억 속 그 남자였다. 혹시 최재문? 그녀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지만 노숙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쉴 뿐.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장 사람들은 경악에 찬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누구도 이 노인이 40년 넘게 실종됐던 사람일지 몰랐다. 그가 이곳 자갈치 시장에 다시 나타날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이다. 어르신 병원 가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구급대원이 말하자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도 같이 타겠어요. 이 사람 내가 알아요. 누군가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냥 노숙자 한 명 쓰러진 거지. 뭘 그렇게 호들갑을.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그건 그냥 어떤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빼앗고 떠난 한 남자였다는 것을. 차에 오르며 그녀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 혹시 이 손이 다시 떠나버릴까봐.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용서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재문이라면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41년 동안 미처 묻지 못했던 질문들이 이제야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누인 노인을 옮기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오는 이정순 67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그녀의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내내 쥐고 있던 남자의 손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너무도 익숙했다.
가족분이신가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족입니다. 그 한마디를 뱉는데 오래 걸렸다. 정말 이 사람이 내 남편 최재문이라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가슴 한가운데선 점점 더 확신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의료진은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정수는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저주했던 얼굴이었다. 최재문. 정수는 그의 이름을 작게 불러봤다. 이름 두 글자만으로도 입술이 떨렸다. 41년 전 그녀와 어린 딸을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자. 그는 사업도 돈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던 남편이었다. 젊은 시절 자갈치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고 땀 흘려 일하던 모습이 선명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아침 밥상 앞에 앉지 않았다. 가게에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다. 경찰서, 병원, 심지어는 공동묘지까지 찾아다녔다.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버려졌다. 정말 당신이야? 정수는 손등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아직 감겨 있었지만 호흡은 조금씩 안정돼 가고 있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시 다가왔다. 이분 신원 확인됐습니다. 주민번호와 지문이 맞습니다. 이름은 최재문 79세. 맞으시죠?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진짜였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름. 41년 전 가족을 남기고 사라진 그 이름이 지금 병실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정은 서로 뒤엉켜 있었다. 원망, 충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같은 것도.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문득 침대 위의 재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손끝이 떨리고 눈꺼풀이 조금씩 들썩이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 갈라진 목소리가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정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가 깨어난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괜찮아. 병원이야. 이제 안전해. 그의 시선이 천천히 정순을 향했다.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친 주름 사이로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떨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정순이? 그 순간 정수는 울컥하며 입술을 막았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41년을 기다려온 이름. 그토록 듣고 싶던 그 사람의 목소리. 눈물이 차올랐고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 우린 어떻게든 살아 있었는데 당신은 왜? 남자는 눈을 감았다. 고개를 천천히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그조차도 잊어버린 듯 그의 눈에는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 정수는 한 발 물러서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 시작일 뿐이야. 병실은 고요했다. 침대 위에 누운 최재문 79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눈을 떴지만 아직 입은 무겁고 눈빛은 흐릿했다. 그의 곁에 앉은 이정순 67세는 긴 숨을 내쉬며 그를 내려다봤다. 당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을 떴지만 나는 40년 넘게 무너져 있었어.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창문을 열었다. 겨울 바람이 스치듯 들어오며 창가의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바람이 그녀의 지난 세월을 통째로 건드려 흔드는 것만 같았다. 1983년. 그날도 겨울이었다.
아침밥을 차려놓고 그녀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 그러나 식탁에 앉기로 했던 남편 재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줄은 몰랐다. 가게도 없었다. 집에도 없었다. 핸드폰도 없던 시대, 연락 한 줄도 남기지 않은 남편. 하룻밤이면 돌아올 줄 알았다. 이틀, 사흘, 한 주, 한 달.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버린 거지 뭐. 딴 살림 차린 거 아냐. 정수는 그런 말을 들으며도 경찰서를 오가며 실종 신고를 냈다.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 일인지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다. 우리 딸 내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열이 펄펄 끓었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왜 울고 왜 밥을 못 먹는지 이해도 못했을 텐데 어린애가 얼마나 울던지. 남자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수는 시선을 먼 곳에 두고 말을 이었다. 난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고 집에선 도매로 받은 과일을 포장했어. 잠 한숨 못 자고 겨울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 그녀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난 너를 증오했어. 어디서 다른 여자랑 새 인생 시작했을 거라고, 우릴 잊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속으로 몇 번을 죽였는지 몰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차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꾹 삼켰다. 그런데도 매년 내 생일이 되면 내가 좋아하던 어묵국 끓였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떨군다. 그게 더 웃기지. 미워하면서도 잊지 못하는 거. 병실 안에는 조용한 기계음만 흘렀다. 삐삐하고 맥박을 찍는 소리. 그 단순한 신호가 그녀에게는 한 남자의 생존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 같았다. 우리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 줄 알아? 당신 이름 한 번도 입 밖에 안 꺼냈어. 그 애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대신 나는 평생을 입 다물고 살았어. 그녀는 천천히 재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수염으로 덮인 얼굴, 볼이 패인 노인의 얼굴. 예전의 남편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매, 미간을 찌푸릴 때의 주름, 손등의 흉터는 여전히 그 사람 그 자체였다. 그래도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서 나타났다는 게 기쁘다고 하면 나도 이상한 걸까? 그 순간 재문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다. 고마워, 정순아.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어줘서. 그 한마디에 정수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입술을 꼭 깨문 채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건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 속에는 기적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향한 오랜 인내와 용서와 인간적인 애틋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 저녁 한기에 떨리는 듯 흔들렸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최재문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입을 때려다 담은 지가 수차례. 옆에 선 이정수는 두 팔을 깊숙이 교차한 채 마치 형사 시절 피의자를 인테러게이트 하듯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였지? 짧고 낮게 던진 질문. 그 한 음절 속엔 40년치 분노가 엉겨 있었다. 재문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잔기침으로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정수는 재촉하지 않았다. 피하려 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영영 끝낼 각오가 돼 있었다. 그날 밤 기억해. 재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가게를 접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어. 사채업자 셋이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더군. 정순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그놈들이 칼끝을 내 목에 겨누고 말했어. 내일까지 이자 다 갚든가 각오하라고. 난 이미 빈털털이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등 흉터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이 상처보다 깊이 베인 건 자존심이었지. 집으로 돌아가면 네 얼굴에도, 어린애 얼굴에도 칼이 향할 거란 걸 알았어. 정순이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래서 도망쳤다고? 살리려고. 재문의 한숨이 허공에 흩어졌다.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여기저기 막노동 품팔이로 모은 돈을 탕감하려 했지. 그런데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어깨를 떨었다. 내가 없는 사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더군. 사채업자는 서울까지 따라왔고 난 다시 도망쳤어. 부산도 서울도 마산도 결국 거리로 숨어든 게 전부였어. 정수는 그를 예리하게 노려보았다. 도망은 납득돼. 하지만 왜 한 통의 편지도 한 번의 전화도 없었어? 재문은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는 소리를 내며 답했다. 처음 1년은 매일 편지를 썼어. 보내지 못했지만 왜? 내가 사라질수록 너희가 더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 협박장이 내게 쏟아질까봐 두려웠어. 정수는 비소리를 내뱉듯 웃었다. 그 덕에 난 시장에서 피투성이 손으로 생선을 팔았고 딸애는 아버지 생일조차 모르는 어른이 됐지. 재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던 두 손을 떨쳐냈다. 미안하다는 말이 혀끝에서 목구멍까지 수십 번 맴돌았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물에 젖어 번진 글씨, 수십 번 접힌 자국. 마지막으로 쓴 편지야. 보내지 못했지. 정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정순이 잘 지내고 있나로 시작되는 빛바랜 문장. 물기 밴 글자 사이사이엔 40년 전 그의 체온이 아직 묻어 있었다. 난 돌아갈 용기를 잃었어. 재문이 낮게 은조렸다. 손에 남은 건 빚이 아니라 부끄러움 뿐이었으니까. 정순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그 부끄러움 속에 우린 없었나? 내 딸, 내 아내 그 이름을 부르는 게 그토록 어려웠니? 재문은 떨리는 시선으로 정순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굳게 다물어뒀던 두 글자를 힘겹게 뱉었다. 미안해. 그 사과는 허공에서 맥없이 떨어져 내렸다. 다시 찾아오기에는 너무 늦었고 잃어버린 세월을 메우기엔 가벼웠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 어디에선가 아주 작은 균열이 났다. 40년간 단단히 얼어붙어 있던 얼음장에 금이 가는 소리였다. 사과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증명해야 할 일이야. 정수는 종이를 곱게 접어 재문의 곁에 내려놓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딸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나에게 도망치지 않는 거야. 재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닦지 않았다. 그저 그 눈물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침묵. 그러나 이번엔 공기가 달랐다. 한 사람은 용서를 구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결론을 유보했지만 둘 사이에 흐르던 날 선 공기가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정수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병실 안이 더 따뜻해졌다. 내일 딸에게 전화해 볼 거야. 재문은 놀란 듯 눈을 치켜뜨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다. 기회를 주는 건가?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야. 정순이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도망칠 생각 조금도 하지 마. 그녀의 한마디에 재문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삐삐 기계음이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찍고 있었다. 하지만 그 리듬 위로 두 사람의 시계가 오랜 세월 끝에 다시 같은 시간을 향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정순의 딸 최윤아가 들어섰다. 평소보다 한참 늦은 걸음. 손엔 조용히 떨리는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침대에 누운 최재문은 딸을 보자마자 눈을 떨었다. 마주하고 싶은 마음과 외면하고 싶은 죄책감이 뒤엉킨 표정.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앉아 계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정수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병실엔 두 사람만 남았다. 저 어릴 때 유나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란 단어가 늘 불편했어요. 누가 묻기라도 하면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재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다 알아요. 그 시간에 아버지는 어디서 뭐 하셨을까요? 한동안 침묵. 재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널 보고 싶었다. 너무 많이. 하지만 나 같은 사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유나는 고개를 숙인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증명해요. 도망치지 말고 진짜 가족이 돼보세요. 그 말에 재무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가 끝내 피하지 않고 유나의 손끝을 살며시 붙잡았다. 작고 떨리는 손. 41년 만에 다시 꺼낸 이름이 마침내 서로를 향해 닿은 순간이었다. 봄 기운이 서서히 내려앉은 자갈치 시장 골목. 어묵 국물 냄새가 퍼지고 상인들의 고함 속에 활기가 감돌았다. 그 틈을 천천히 걷는 두 사람이 정순과 최재문. 팔짱을 낀 정순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발걸음엔 묘한 여유가 묻어 있었다. 재문은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으론 정순의 걸음을 따라가고 있었다. 예전엔 여기서 당신이 고등어 팔고 난 꽁치 팔았지. 정순이 툭 던진 말에 재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세상이 우리 것 같았지.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함께 걷게 된 길 위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멈춰섰다. 눈앞엔 낡은 포장마차 하나. 재문은 불쑥 말했다. 우리 어묵 하나 먹고 갈까? 정수는 그를 흘깃 보더니 대꾸 없이 자리에 앉았다. 이윽고 둘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국물 한 모금에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려갔다. 잠시 후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우린 그땐 선택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어. 재문이 그녀를 바라봤다. 같이 살자고 해도 돼. 정수는 말없이 어묵꼬치를 집어 입에 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지만 마. 나도 너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이번엔 함께 해야 해. 재문은 눈을 감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40년을 돌아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시간을 선택했다.